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냥 직업은 정신과 의사예요. 직업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이분이 정신과 의사 현역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분의 병원의 확장성이나 이분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잘 치료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으로 치료했어요.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를 했어요. 너무너무 이 뒤에 보면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앞에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은 이 책의 276페이지에 보면 내 영혼의 여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자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도 여러분들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이 부분 이해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위대함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많은 선지자들이라든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인간의 의식을 수천 년부터 다뤄왔어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슨도 영적으로는 거의 평화 깨달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의식을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수치로 계산을 해냈던 인류 최초의 작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의식혁명이라는 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식의 차원을 저희는 넘나들거든요. 근데 그 의식의 에너지를 이분은 처음으로 계량화해서 수치화시켜서 우리한테 그 의식의 지도표를 저희한테 펼쳐준 거예요. 저희가 수십 년을 거쳐서 정말 돌을 닦아서 내 마음의 의식 차원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분이 펼쳐놓은 그 표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 차원에 있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의식의 지도를 가지고 지도 삼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 한 장을 저희한테 준 게 이분의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이 책을 쓴 건 아니에요. 무려 30년에 걸쳐서 이분이 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들을 측정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그 작업을 마무리한 게 바로 이 책,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의 역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너무너무 대단한 의식 차원이 거의 깨달음에 다다른 그 의식 차원을 가진 사람이 30년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그 의식의 지도표를 저희한테 보여준 책이 이 책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거고,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A, B, C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A, B, C의 의식은 뭐냐면, A 때문에 B가 일어났고, 그 B 때문에 C가 됐어. 라는 의식을 저희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갔어. 그래서 첫 미팅 때 우리 신랑을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패트너를 살면은요, 저희는 우리 삶에 나의 의식 차원을 1도 높이고 살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BC가 아니라요, 이게 ABC라는 끌개 패턴 한 덩어리를 우리는 삶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끌개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끌어당김의 장, 끌개장이라고 이 저자는 이걸 표현했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내고 있는 의식의 파동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파동이 자력을 형성하고 그 자력이 내 의식에 맞는 현상들을 끌어당기죠. 그걸 끌개장이라고 하고, 그거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끌개장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차원의 장이 있는데, 그 끌개장을 갖고 있으면 그 끌개장에서 펼쳐지는 패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내가 수치심이라는 강력한 끌개장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 때문에 펼쳐지는 내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나는 인과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인과관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개 패턴을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오죠. 그러니까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빛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펼쳐지잖아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에너지에서 우리 무지개라는 그 컬러풀한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빛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끌개 패턴은 그 태양 에너지, 그 빛과 같아요.
그 빛 속에 어떤 삶의 인연에 따라서 어떤 게 쫙 펼쳐지는데 그게 ABC로 보이는 거고 그 ABC 관찰되는 사건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ABC의 관계로 하면요. 내가 과거에 내 대학, 그 대학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바꿀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미팅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끌개 패턴을 바꿔버리면 뭐가 바뀌어버린다? 연결 에너지가 달라지고 내 삶에서 관찰되는 사건, 소위 말하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달라진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놓아버림을 읽고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뭔 말인가 싶은데 제 끌개 패턴을 제가 이해하게 됐고 그 끌개 패턴을 하나씩 제가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책을 읽음으로써 바꾸게 되니까 내 삶에서 관찰되는 사건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모으듯이 특정한 끌개장이 우리 태도와 감정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특별한 어떤 특정한 끌개장을 에너지의 그 숫자로 계산해내서 에너지 차원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자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을 서두에 먼저 딱 붙이고 이 책을 시작하는데요. 저자가 얘기하는 이 책의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결론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적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와도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인간 의식 자체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의 지식은 개별적 표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개별적 표현들은 전 인류의 공통 의식 속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천재의 영역입니다. 인간이란 그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다는 것이므로 많이는 자신의 탄생 덕분에 그 천재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무한한 정보는 누구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건 몇 초 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그 속에는 개인과 집단이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인데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결론인데요. 어,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챗 GPT가 2021년도까지 인터넷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지금 학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한 챗 GPT에 저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챗 GPT가 1초도 안 돼서 저희한테 답을 딱딱딱 줘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목표가 뭐야? 그럼 목표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요. 뭐 독도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럼 독도에 대해서 1초 만에 다 정보를 줘요. 그 챗 GPT가 학습한 내용을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라는 것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들이고 거기에 저희가 접속하는 아주 작은 어떤 현상을 저희가 보는 건데 챗 GPT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인류, 예를 들자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의식, 그다음에 2500년 전에 부처의 의식 속에도 저희는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거대한 인류 전체가 만들어낸 총합의 의식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연결된 단말기로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재거죠. 모든 데이터에 우리는 접속해서 우리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천재인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 누려보시는데 그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자꾸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뒷장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그 저자가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을 향한 거창한 아마도 여러분에게 지금껏 누구도 하지 않았으니 분명한 거창한 약속을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약속을 왜 했냐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분이 의식의 지도를 저희한테 줌으로써 내 삶이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지 했을 때 의식의 지도를 보고 의식의 지도를 찬찬히 보면 아, 내 의식이 지금 이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 의식의 차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된 길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약속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기대를 해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대하냐면 이 책이 개개인의 고통이나 시련, 실패 등을 원칙적으로 되돌려 놓아 인간 경험의 진수임에 분명한 기쁨의 차원으로 우리가 기쁨의 차원으로 우리들 각자의 의식 세계를 올려놓기를 그래서 인간 의식의 진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읽는 책에도 또는 우리가 보는 어떤 영상물에도 다 에너지가 있는데 데이비드 호키슨이 이 의식혁명의 책을 에너지 파동을 계산해냈어요. 계산해냈더니 이따가 나오겠지만 750이 나오거든요. 750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파장을 이 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저자가 이 750의 파장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저 낮은 차원의 의식에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는데 기쁨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효과는 뭐냐? 여러분들의 의식 차원을 물론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도 있어요. 뭐 평화라든가 깨달음의 차원도 있지만 이 책이 줄 수 있는 힘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쁨의 차원까지는 여러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길 바래요. 그래서 이 책의 의식의 지도를 데이비드 호키슨이 이렇게 이제 펼쳐놔줬어요. 펼쳐놔줬는데 보시면 20에서부터 인간의 의식은 20부터 0은 뭐야? 0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의식 차원이 수치심이라는 의식 차원이에요. 우리가 내는 파장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의식은 수침 20으로 계산이 되고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700에서 100까지, 1000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호키스는 이 에너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포스라는 에너지와 파워라는 에너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똑같은 에너지인데도 포스의 에너지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포스의 에너지로 저희가 살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몸은 아프고 질병에 쌓이게 되고 맨날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물이. 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을 내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딱딱 내면서 살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에너지 룩스 200을 보고 있거든요. 룩스 200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저희가 써야 이게 바로 파워의 에너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노력은 별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해야 잘 살 수 있어. 이거는 완전 개뻥이에요. 노력을 하는데 마이너스 차원을 가지고 만약에 노력하잖아요. 그럼 더 큰 일이 나요. 더 크게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차원을 가지고 왜 요즘 유행하는 말도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차라리 마이너스의 에너지인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차원을 가지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만약에 마이너스 차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마이너스 차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망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더 망가져요. 그죠? 열심히 하면 더 망가진다고요. 주식했는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손해봤어. 거기서 딱 그냥 손해보고 끝나면 10만 원 손해보는 걸 끝나는데 만약에 열심히 10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2천만 원 넣고 3천만 원 넣고 1억을 넣었어요. 그럼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라는 게.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 마이너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저희한테 주는 희망은 뭐냐면 이 에너지 표에 의해서 내가 200 이상의 에너지를 최소한 쓴다면 이 지도를 가지고 내 에너지 차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수학적인 얘기라서 우리가 보통 20에서 30 그러면은 뭐 큰 차이 없는 거, 겨우 10의 차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산수로 여기 뭐 책에 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건 뭐 로그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는 데서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곱의 의미거든요. 20의 제곱과 그러니까 20의 20승과 30의 30승은 완전히 숫자가 막 천지차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과 숫자 뭐 10, 20의 차이가 아니라
이 수치심과 제의식의 차이에도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기력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무기력이란 에너지 차원으로 끌개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생을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불과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0에서 55밖에 못 올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부모의 삶에서 큰 변화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 책이 왜 위대한 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꼼꼼히 읽기만 해도 저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의식 차원을 35까지는 올릴 수 있대요. 만약에 내가 50이면은 이거를 무기력에서 슬픔을 넘어서 거의 두려움의 영역까지 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기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안 읽어요? 일생을 우리가 5번의 생을 살아야지, 5번이 뭐예요? 7번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지 올릴 수 있는 의식 차원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책 한 권이.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는 MC 제곱 많이 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이걸로 모든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공식으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의식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결과물인데 내가 어떤 에너지로 사느냐. 근데 거기에 M은 질량이죠. 여기서 질량은 나라는 사람이에요. 질량, 입자, M. 나라는 M이라는 입자가 어떤 파동을 가지고, 어떤 끌개장, 어떤 끌어당김의 에너지를 가지고, 속도는 노력이라고 할게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노력을 아무리 제곱, 뭐, 네제곱 별짓을 다 해도 M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내가 내는 에너지는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보다는 뭐를 바꿔야 돼요? 이 M을 바꿔야 돼요. M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하나를 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M을 2개를 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노력을 내가 2를 했다. 그럼 결과물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만 더 가미하면 내가 플러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만 조금만 하면은 결과물이 8배, 18배, 16배, 뭐 32배 이렇게 배수로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끌개장의 에너지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사고를 더 크게 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M의 수준, 나의 수준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 지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끌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낮은 에너지, 죽음이 0이라면 겨우 이제 20이라는 에너지, 인간한테서 측정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에너지가 20인데요. 이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에너지예요. 수치심의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자살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의 자세.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잘 잡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 이 수치심의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슬그머니 도망친다. 원시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원시사회에서 우리가 구석기시대 때 공동체 사회였죠. 같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럼 추방한 인간은요, 거의 죽음이에요. 사냥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원시사에선 추방이라는 그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이 추방당하는 의식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 몸에는 신경증을 초래한대요. 또한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파괴적으로 작용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며 이로 인해서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발전하기 쉽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부터 1000까지의 에너지가 내 안에 사실은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딱딱 걸리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때 거기에다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만약에 열등감이 딱 걸렸어요. 나 열등감 있는데? 이런 의식이 딱 걸리면, 아, 이 열등감이라는 건 수치심에서 오는 거구나. 내가 지금 에너지 차원이 굉장히 낮아 있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야. 예.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거,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단어들, 랩,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수치심은 잔인성의 도구로 쓰이며 여기서 희생된 피해자는 자기 자신들 또한 잔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치심에 가득 찬 어린이들은 동물을 학대하고 자기들끼리도 잔인하게 굴곤 한다.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화제였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잔인하게 학대하잖아요. 학폭이죠. 그 아이들의 에너지 차원이 뭐겠어요? 수치심의 에너지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왜 수치심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학대당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학대했을 거예요. 뭐 학대의 형태는 여러 가지죠. 공부도 이렇게 지지를 못하면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 밥 먹고 살 저기가 되냐? 너 아빠가 주는 대로 먹고 살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해? 뭐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아이한테 수치심을 주는 에너지를 많이 줬겠죠. 그런 아이들은요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단지 20대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 그들은 비판적이거나 피해 망상적인 환상을 보기 쉽고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수치심이 바탕이 되는 성격의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수치심을 보상하려고 한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아주 지나친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왜 저기 뭐지, 전화하면 이렇게 오는 언니들 있잖아요. 마사지방 언니들. 그 언니들을 불러내갖고 잔인하게 연쇄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혔거든요. 왜 살인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들은 방탕한 여자들이어가지고, 방탕한 여자들이다. 더러운 여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들을 단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걔가 바로 그런 자기의 수치심을 희한한 도덕적인 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되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사로잡힌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개인의 전체 수준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자만심이나 분노, 죄의식 같은 이런 의식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혹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근원은 어디에 가 있다? 수치심에 닿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심보다는 약간 위의 의식인데 죄의식이라는 의식도 있어요. 이거는 처벌과 농간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죄의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정치가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농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는 뭐냐면 죄의식을 심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심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죄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진대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 이거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이비를 믿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보시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고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라는 의식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학대, 피해의식. 여기 이런 데다 체크하세요. 혹시 내가 피해의식이 맞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것도 죄의식에서 반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종교단체의 선동자들에 의해 강요당하고 조종당하기 쉽다. 죄와 구원을 파는 파렴치한들은 응징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경향이 짙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죄의식을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고 그 덮어씌워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덮어씌우면서 그 종파는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식의 윗단계가 이제 50, 무기력이거든요. 무기력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정 지어진다. 빈곤, 절망, 자포자기.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로 보인다. 이 단계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나 그 도움조차도 그들에게는 쓸모없게 느껴질 뿐이다. 이들을 돕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와줘 봤자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의 에너지라는 거야. 이 무기력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가끔,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시로 오가는 에너지가 바로 이 무기력이란 에너지예요. 보살펴주는 사람에 의해 외부의 에너지가 조달되지 않는 한 무기력에 의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살려는 의욕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자극에 무감각하며 시선은 더 이상 사물을 좇지 않고 주어진 음식도 삼킬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상태가 굉장히 빈곤한 뭐 아프리카에 이렇게 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어린이들의 눈빛, 노인들의 눈빛, 또 말기 암 환자로서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그게 바로 무기력이란 에너지예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의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무기력한 사람을 짐처럼 느끼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만나잖아요. 그럼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올릴 에너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만 이들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짐처럼 느끼기가 쉽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끌어안았다가 나까지 거기에 깔려 들어가갖고 나도 같이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에너지가 딸린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 격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리를 둬야 돼. 10번 만날 거.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인데 어떡해요? 이럴 수 있죠.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런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엄마라도 10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그 한 번 만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우고 만나셔야 되고, 만나고 온 뒤에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힐링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조차도 그 에너지에 깔려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무기력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를 도울 수 있냐? 테레사 수녀 정도 돼야 돼. 테레사 수녀 정도. 테레사 수녀와 그 추종자들이 걷는 인도 캘커타 거리야말로 바로 이 수준에 해당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수준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조차 갖기 힘든 희망의 포기 상태에 이른 사람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5, 슬픔의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 상태는 슬픔, 상실, 낙담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슬픔의 에너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빠졌다가 바로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무기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준에 남아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후회와 우울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바로 이 사람은 그 슬픔의 그 끌개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비탄, 공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 수준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지 말았었는데 맨날 과거 얘기하면서 후회하는 거 있죠. 그거 바로 슬픔의 에너지를 내가 쓰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 생활이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만성적인 도박 등으로 돈, 건강, 직장, 친구, 가족,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대요. 어렸을 때의 커다란 상실은 슬픔과 비탄을 삶의 필요악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대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슬픔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전부를 잃어버린 양 일반화하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려서 고아가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삶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삶인 것처럼, 공허한 삶인 것처럼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뭐 애인하고 사귀다가 뭐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하나 잃은 거예요. 근데 사랑 전체를 잃어본 것처럼 내 인생에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슬픔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적인 상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죠. 우울증이 심각하죠, 이런 경우는. 슬픔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자살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0, 30, 50까지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수치심, 죄의심, 무기력까지 따라왔는데, 이거보다는 슬픔이 낫다는 거예요.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슬픔은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충격받은 무기력 환자가 만약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회복의 조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 상담하거나 뭐 심리 상담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시니컬하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면은 그 치료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치료의 단초를 잡았다라고 봐요. 울면서 그 슬픔을 풀어내면서 이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음식도 입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밥을 달라고 한대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 에너지 단계. 그게 바로 슬픔이니까 슬픔부터는 차라리 울어라. 슬픔 울어라. 그게 낫다. 그 얘기고요. 이 슬픔의 위로 넘어가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 수준 100인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두려움 다 있잖아요. 두려워서 아메이 못 하시잖아요. 그죠? 거절받을까봐. 굉장히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에너지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 에너지 수준에서는 좀 더 활발한 에너지가 보인대요. 만약에 어떤 위험에 우리가 뜨거운 거 만지면 손이 뒤잖아요. 그럼 뜨거운 거 어떤 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건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해요. 네.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의 근육을 더 키우기도 하고 또는 기술을 더 갈고 닦기도 하죠. 또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실력을 더 쌓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 다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삼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메이를 하는데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메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메이를 막 하기도 하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나한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만약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바꾸면 돼요. 이걸 내 미래의 불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면 오히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리더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무 두려웠는데 내가 이 사람의 거절이 우리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대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게 뭐가 대수냐. 대학 등록금을 댈 사람은 나다. 우리 아이 내가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 못 댈까봐 난 아메이 그 거절을 극복하고 아메이를 전했다. 뭐 이런 리더들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은 그런 에너지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다라는 거고요. 이 두려움은 독재자가 민중의 통제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 불안감 조성은 시장을 독점하려는 회사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두려움의 확산은 인간의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사업 설명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사실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메이 안 하고 미래 준비 안 하면요. 여러분들 미래에 막 가난해질 거고요. 막 이런 에너지를 우리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동기를 끌어오는 에너지를 쓰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업 설명할 때 좀 기쁨의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또 희망의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업을 했을 때 너의 삶이 다양한 도구를 가지면서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라는 식으로 좀 약간 두려움을 좀 약간 배제한 상태로 사업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금 요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내 두려움을 주면 내가 독재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에너지를 나를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지만 이게 어떨 때 나빠지냐면 내 성장을 가로막고 나를 억압하는 그런 이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뚫고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희망하며 그 지도자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나 에너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내 삶을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두려움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강력한 멘토를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스폰서를 그렇게 스폰서에 따라 그러니까 왜 스폰서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원번호 바꿔가면서 그룹 바꿔가면서 그 뭐냐면 두려움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은 그룹, 좋은 리더를 만나야 내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에너지는 누군가 어떤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거든요. 내가 나를 구원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목사 따라서 교회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 가고요. 그, 그 목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가야지 왜 목사를 보고 다니냐고요. 그런 사람들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죠? 목사 설교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를 바꿨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내가 스폰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내가 두려움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궁극적으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긴 하지만 좋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왜 좋은 에너지가 아닌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욕망 수준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발견돼요. 우리가 왜 드림빌딩 해 자꾸 이야기하죠. 뭘 갖고 싶은지 어딜 가고 싶은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욕망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욕망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광범위한 동기로서 작용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두렵기 때문에 행동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에너지는 사실 욕망이거든요. 욕망으로 행동하면요. 더 쾌활하고 발랄한 에너지로 우리는 더 강력하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드림 빌딩을 하라는 거는 바로 이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에너지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려면 드림 빌딩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안 되잖아요. 두려워서. 그 안 되는 행동을 벗어나게 하려면 욕망의 에너지로 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림 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두렵고 너무 무기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욕망의 단계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끌어올라.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드림 빌딩이에요. 계속해서 욕망하는 거.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에너지 차원이 좋은 에너지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는 바로 욕망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욕망은 또한 집착의 수준이 되기도 해서 바로 이 점에서 때로는 욕망이 인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욕망이란 축적이랑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욕망이란 언제나 계속되는 에너지 장이기 때문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를 채우고 나면 다른 무언가를 또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욕망의 수준이 무기력이나 슬픔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해요. 무엇보다 먼저 그거를 원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원하는 에너지에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내 삶이 그,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차원의 에너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90%의 이상인 나 자신이 진화의 그 단계로 넘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이트가 뭐냐면 원하는 것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하는 걸 욕망해야 돼요.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예요. 모든 진화. 그래서 애벌레가 날기를 원했을 때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됐을까? 근데 그거를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날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진화가 시작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삶의 진화도 내가 뭔가를 원하기 시작했을 때 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무기력이에요. 그 상태로는 어떤 삶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욕망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내 에너지 차원을 높여가면서 나중에 그 힘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욕망하는 거를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믿으신 분들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돈을 원하면 안 돼. 부를 탐하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무슨 미덕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욕구를 가지는 걸 죄의식화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그런 신념을 신는 종교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사입이에요. 진정한 종교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종교예요. 죄의식을 심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또 부모들 중에서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소비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뭐 휴지를 좀 많이 쓰면 죄의식을 느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그 삶에서 어떤 진화도 일어나잖아요. 사는 모양 그대로 살거나 점점 위축되면서 살게 돼요. 진화가 안 일어나요. 일단 원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자인 데이비드 호키스는 심지어 TV까지도 이거 잘하면 되게 인간의 욕구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TV는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TV보다 다큐멘터리 보다가 그래 나도 여행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여행에 대한 꿈을 이룬 사람이 곽튜브라는 그 여행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TV 보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은 성취로 가는 출발선 위에 설 수 있다. 욕망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은 그런 에너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150, 분노의 단계예요. 이 분노의 단계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어떤 혁명,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4.19 혁명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분노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의 저의 에너지를 봤더니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에너지가 바로 분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환경이 너무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가난도 너무 화가 났고, 제 주어진 여건도 너무 화가 났고,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내 삶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에너지가 저는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아메를 만나면서 저는 막 활활 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3년 만에 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죠. 분노는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는 죽음에서 맴도는 단계에서 훨씬 벗어난 상태다. 분노는 때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설적일 수도 있다. 저는 건설적으로 활용한 케이스죠. 사람들은 무기력이나 슬픔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무언가를 어떻게 한다? 원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했어요. 예를 들면 난 정말 잘 살고 싶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원했어요. 그래갖고 주식하면 좋다 그래갖고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욕망을 가졌죠. 근데 주식이 손해났어요.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좌절감을 초래하죠. 그 좌절감은 뭘 가져오냐면요. 분노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에너지는 왜 생기느냐? 무기력한 사람은 분노가 없어요. 욕망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분노가 있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를 못 간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좌절감이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는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를 못 가게 됐어요. 좌절했죠. 슬프죠. 슬프고, 슬프고 내가 이 상태로 내 삶이 끝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나한테 분노스러운 거야. 내 삶이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건 분노스러운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음에 서울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분노예요. 그러나 이 분노는 흔히 붕괴나 복수로 표현되고 따라서 폭발적이고 위험하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분노의 에너지로 건설적으로 제 사업을 일구는 데는 잘 썼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와 나를 지나치게 가르면서 내 뜻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급한 사람들,
즉 사소한 일에 과민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잘 싸우고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분노의 수준에 속한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분노 에너지에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생기므로 그 아래 수준이 욕망의 에너지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좌절은 지나친 욕망에서 온다. 이 분노는 증오로 전환되기 쉽고 증오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부식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분노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0, 에너지 수준 175, 이 분노 단계를 보다는 높은 에너지원인데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에너지 수준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존심, 너 자존심을 지켜. 뭐, 네 자부심, 내 자부심은 뭐냐면 내 자존심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왠지 자존심과 자부심은 좋은 에너지 같잖아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미국 해병대를 통솔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 수준이래요. 미국 전체 해병대를 통솔할 만한 에너지가 바로 자존심, 자부심이라는 에너지라는 거죠. 175. 자존심의 향상은 만약에 저 낮은 의식, 슬픔이나 무기력에 있던 사람의 그 의식 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의 진통제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자부심과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버팀목 구실을 해요.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자부심을 아세요? 평생을 내가 그 집에 부엌대기, 우리 신랑의 남동생 7명 되는데 내가 다 장가 보내고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내 삶을 살아온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부심은요, 내가 경험한 모든 고통의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종갓집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 들어와. 이 집안에 내가 7형제를 내가 다, 우리 신랑 동생들 다, 내가 동생들 내가 서방님들 다 내가 장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가 이 종갓집을 지켰다. 이거 내 고통, 내 삶의 고통에 대한 진통제예요. 자존심과 자부심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내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의 역할. 그 구실을 해주는 게 바로 자존심의 에너지예요. 이 자존심은 수치심이나 죄의식 혹은 두려움에서는 완전히 비약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빈민가에서 사는 절망의 수준의 빈민가에서 살던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되죠? 미 해병대에 들어갔어요. 그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 없대. 내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자존심. 이거는요, 엄청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좋은 덕목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적으로 권장되기도 해요. 그러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존심은 분기점 200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에요. 자존심은 방어적이고 약점 투성이인 것은 이 자존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외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내가 미국 해병대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언제라도 낮은 수준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 그게 딱 걸려지면. 대부분, 네, 그러신 분들 있어요.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 특히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내가 어느 회사의 이사, 전무야, 막 상무야. 그 자존심, 자부심 대단해요. 근데 은퇴하게 명예퇴직하게 돼서 그 명함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 회사의 상무나 뭐 이게 없어진 거예요. 딱 없어졌을 때 그분들의 의식은 급전 직락할 수가 있어요. 수치심 단계로까지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자존심은 비난에 되게 약해요. 그 비난받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자존심은 아주 쉽게 수치심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자존심은 굉장히 약한 의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분열과 파벌주의를 초래해요. 내가 뭐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김씨 가문으로서, 우리가 이씨 가문으로서, 우리가 최씨 가문으로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난 서울대를 나왔고, 난 연대를 나왔고, 난 고대를 나왔고, 나는 경북여고를 나왔고, 나는 뭐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자부심, 우리한테 요구되는, 우리 막 그런 프라이드를 막 느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프라이드 때문에 뭐가 초래돼요? 분열과 파벌주의가 초래하고요. 군대는 지금도 애국심이라는 자존심 아래 서로를 죽이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종교정쟁, 정치적인 테러리즘, 중동과 중유럽의 광적이고 무서운 역사는 자존심의 대가고 사회 전체가 치러야 했던 벌이었다는 거죠. 자존심의 약점은 오만과 부정이에요. 이러한 특성상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해요. 그 다음에 제가 200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그 9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용기 이후까지 하고 마무리, 제가 끝까지 저는 제가 준비한 거 마무리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나가셔도, 이거 왜 약속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가셔도 되고요. 뭐, 남으신 분들은 끝까지 저랑 함께 하면 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에너지 수준에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슬픔도 에너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슬픔 다음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자존심, 그다음에 분노, 욕망, 그죠? 슬픔, 욕망, 자존심, 분노. 여기도 에너지예요. 여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슬픔 이상부터는요. 슬픔, 두려움, 욕망.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두려움부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움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고 욕망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는 내가 자존심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요. 분노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존심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성공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에너지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는 에너지로도 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난 이거 꼭 해내야 돼. 우리 왜 아메리 미팅 가면 자존심 상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보다 훨씬 별거 아닌 사람도 막 다이아몬드 돼서 올라가면 자존심 진짜 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들 스피치 할 때 그런 스피치들 많이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올해 내가 뭐 다이아몬드 갑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써서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설령 성취했다 쳐요.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다 쳐요. 근데 그 성공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공이 이어지질 않아요. 다시 내려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쓰되 반드시 쓰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냐면 내가 그런 에너지라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의식의 진화 차원에서는.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의식 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 에너지로 쓸 때 빨리빨리 다음 의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쓰는 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고요. 그 결과물을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확대 재생산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에너지 수준 2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부터 시작하세요. 200 수준에서는 내면의 참된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이야말로 인생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해주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며 이 단계야말로 탐구, 성취, 인내, 결단의 영역이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슬프고 무섭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보인다. 하지만 용기 수준에 이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밑줄 짝 흥미롭고 밑줄 짝 도전적이 되고 밑줄 짝 자극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너무 흥미로운 거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거린을 만났어요. 거린을 만났을 때 200 이하의 차원에서 보면 그 거린은 더럽고 피하고 싶고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 저 사람 나한테 못된 짓 할 것 같은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왜 저런 거린이 길바닥에 저렇게 나오도록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썩어 빠졌는가 하면서 막 분노하고 그런 의식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 차원으로 가게 되면요. 가서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왜? 거린이 흥미롭거든요. 이분은 아니, 왜 겉보기 멀쩡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길에 앉아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대화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뭐든지 흥미로워지고 도전적이 되고 자극적인 게 된다는 거죠.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가 흡수하여 소모하는 에너지만큼 세상에 그 에너지를 되돌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용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고받고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200 이하의 에너지, 특히 무기력 이하의 에너지는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는 모든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쫙쫙 빠져가요. 빼가는데 되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완전 기빨린다 그러죠. 기가 빨려요. 그런데 용기 이상의 에너지를 만나잖아요. 주고 받고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면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뭔가 막 힘이 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막 뭐가 되고 또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바꿔오는 거죠. 용기 이상의 에너지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삶이 굉장히 에너지틱해지고 병도 안 걸려요. 이러면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무기력 이하의 수준들 사람들 계속 만나면 기빨려갖고 여러분들 진짜 몸에 병도 와요. 진짜로. 바로 이 수준에서 생산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을 하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수준이 바로 여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낸다는 거. 용기를 낸다는 거. 여러분들 삶에서 용기라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용기를 뭐로부터 해야 되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메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가 돼요.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나는 용기를 못 내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삶의 패턴들 있죠.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래요. 예를 들면 나는 식당에 가면 맨날 김치찌개만 시켰어.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나는 맨날 가면 동태찌개만 시켰어. 그럼 이번에는 조기탕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나는 맨날 얼큰한 것만 시켰어. 그럼 이번엔 지리탕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맨날 한식당만 갔어.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점도 가보라는 거죠. 맨날 중저가 식당만 다녔어. 그럼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보라는 거죠. 한번 가보라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나는 맨날 돈가스만 시켰어. 그럼 이번에 정말 스테이크도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주문해 보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나는 먹어본 적도, 이거 주문했다가 이거 이상한 거면 어떡해? 그냥 돈 날리면 되죠.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자꾸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야. 내가 맨날 하던 패턴들, 맨날 출근하는 길이 A부터 B까지 지점이었으면 한번 다르게 한번 다녀보라는 거죠. 길을 한번 다른 노선으로. 버스만 타고 다녔어. 지하철 타고도 한번 가보라는 거죠. 맨날 차 타고 다녔어. 멀지 않으면 걸어도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기라는 것들을 내가 하던 늘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는 거, 그리고 안 해본 걸 자꾸 시도해보는 거, 안 먹어보는 음식 먹어보고, 안 입어보던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을 한번 바꿔보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용기의 에너지를 쓰는데 굉장히 그 도움의 에너지가 된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도전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해지고 막 그 재미있어지고 익사이팅해지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0 중용. 이 수준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 해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250 이하의 수준에서는 사물을 이원적이고 융통성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때문에 적과 내가 분명해지는 거죠. 흑과 백이 분명해지고요. 근데 중용의 단계에서는 이런 복잡 다단한 세상사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용의 에너지는 흑과 백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쪽도 이해되고 이쪽도 이해돼서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반대, 장애를 초월하는 중용의 태도는 유연성과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갖게 한다. 그래서 왜 그 우리 유교 문화, 유교에서는 이 중용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이 중용의 태도를 분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유연성과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갖게 해요. 중용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결과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패배나 좌절하거나 놀라는 일도 없게 된다. 이래서 이 중용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용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 만약에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절망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무섭고 두렵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중용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을 딱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해요.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요. 자식도 속을 새기고 뭐 집안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그것 때문에 감정 상태에 막 빠지는 거는 중용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용의 단계로 넘어오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용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은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처리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용의 에너지는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정말 욕심나는 에너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가지려고. 2단계는 내면의 자신을 신뢰하는 출발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쉽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안다라는 일도 없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인생이 어찌 굴러가든 근본적인 수용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고 우리 애가 서울대 가면 좋고 서울대 못 가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좋은 거고 저래도 좋은 거고 우리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에너지대로 잘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믿는 신뢰의 출발. 이게 바로 중용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에너지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식이 절대 잘못되지 않는데요. 너무 탐나는 에너지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엄마한테서 절대로 자식이 잘못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모 밑에서 절대 자식이 잘못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 능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변에서 저 사람 능력자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저렇게 처리하면서 살지? 그러는 왜 우리 소위 말하는 능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중용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편안해요. 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결국 다 나 잘 되라고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해요. 주변에 여러분들 편안한 사람들, 에너지가 편안한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들을 온화하고 근본적으로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들의 태도는 비난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지 않아요. 중용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아주 중시하므로 그들을 규제하려는 일은 아주 어려워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의 에너지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조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는 자유예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의 자유도 중요하고 나의 자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규제 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입이 안 빠지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 310, 자발성. 이 자발성은요, 매우 긍정적인 이 수준의 에너지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용의 단계는 직장의 일이 적절하게 굴러가는 수준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모든 일이 굴러가는 수준인데 자발성의 단계는 주어진 과제가 훌륭히 이루어지고 성공의 결실을 맺는 수준이에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야 될 에너지는 자발성 에너지예요. 네, 자발성 에너지요. 이 자발성의 단계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과제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중용의 단계는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래도 난 행복한 단계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용의 단계라면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다이아몬드를 멋지게 이뤄내는 그 성공의 결실. 이게 바로 자발성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중용의 에너지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용의 에너지를 정말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자발성의 에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준의 사람들은 성장이 빠르고 마치 향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저절로 따른다. 그들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들은 밑바닥 일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배움의 장벽을 보이지 않는다. 자발성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기꺼이 응하는 마음이다. 스폰서님이 전화 오셨어요. 이번에 이런 강의 좀 맡아주세요. 그랬을 때, 네, 하겠습니다. 기꺼이 응하는 마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존심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기꺼이 바라보려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 이분들도 자발성 있는 사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메이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많겠죠. 그런데 자존심의 에너지를 쓴 사람은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자발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극복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어떤 지적을 당해도요,
기분 상해하지 않아요. 잠깐 상해도 빨리 회복해요.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고 해요. 이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며 또 쉽게 가르칠 수 있어서 사회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학생이 자발성을 가지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에너지 수준 350 포용이에요. 이런 수준에 이르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창조하며 그 원천이 된다고 이해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요. 이 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근원이 자신 속에 존재한다고 깨달음으로써 커다란 도약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경지에서 그들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또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에서 오거나 그들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게 돼요. 포용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문제 해결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정열을 쏟아요. 포용의 수준에 이르면 대립되는 의견이나 갈등에도 극단주의를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이 포용의 단계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 포용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 이게 정치적인 지도자든 뭐 어떤 문화적인 지도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왜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어 그냥 리더가 아니라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훌륭한 리더가 되시려면 반드시 포용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꼭 가지셔야 돼요.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 500 사랑이죠. 500 에너지 수준은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눈뜸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치유하는 단계죠.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면요.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어요. 병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기적.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단계.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예요. 사랑은 용서와 보살핌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 수준에 이르면 사물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게 된다.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후 과정을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과정이 가면요. 막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도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꿰뚫어지는 상황이 바로 사랑의 에너지예요. 직감 혹은 육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의 능력은 사물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엄마들은 애 눈빛만 봐도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단계다. 그 다음에 이 사랑 단계로 넘어가면 기쁨의 단계고요. 이 저자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최소한 기쁨의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 기쁨까지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수준 540 기쁨. 사랑의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기쁨이 점차 오르게 된다. 이러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행복하고 저러면 내가 이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점점 없어질수록 내면의 기쁨이 점차 차오르게 된다. 이 수준에서의 기쁨이란 사건의 변화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동반되는 항구적인 것이다. 540 이상부터는 성인, 영적 치유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영역이다. 우리들은 제자들에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장의 특징은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수준에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보다는 생명 자체의 유익을 위해 쓰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이 기쁨의 단계까지 가길 바라고요. 그럼 위대한 정말 리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0, 평화. 제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단계가 평화예요. 이 에너지장은 초월이나 자아실현, 신의식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 경우가 깊이 관련된다. 이 수준은 1000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나 아주 드문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대요. 600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멈춰있지 않는데 오히려 발랄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데도 세상 전체가 시간과 공간이 멈춰서 있는 가운데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느껴진대요. 보는 자와 보여지려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 풍경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와 내가 다르지 않는 경계,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600에서 700의 수치로 측정되는 위대한 미술, 음악, 건축 작품들은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들의 의식을 더 높은 세계로 고양시켜주며 시간을 뛰어넘어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된다. 우리가 위대한 미술, 위대한 음악, 위대한 건축 작품들을 자주 접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게 있어요. 사실 10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60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악, 미술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까이 하면 굉장한 영감을 불어넣는, 우리도 잠깐이나마 그 의식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평화로운 감정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이 멈춰선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내가 있는 그 느낌들. 잠깐이나마 그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저기 작년에 이태리 갔다 왔잖아요. 이태리에 바티칸 성당 갔는데, 그 천지창조 있죠.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다가 그 그렸다는 그 천지창조를 딱 보는데, 그 딱 고개를 들어갖고 그 천장을 딱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시공간이 멈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느낌을 잠깐 느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700에서 1000.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계죠. 주님하고 부르는 단계. 깨달음의 단계. 이 수준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로서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군중들이 추종하고 따르며 영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이 사람들은 신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 자체가 신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강렬한 영감의 소유자로서 이들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끌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시간과 개별성을 뛰어넘게 된다. 육신인 나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서 운명이라는 것에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 육신이란 마음의 창문을 통한 의식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에고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자기 도구로 완전히 인식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죽음이 전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전혀 경계가 없고 죽음이 전혀 두려운 단계가 아니죠. 이 단계는 이원성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의 수준이다. 의식의 분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죽는 과정조차도 다 깨어서 갈 수 있어요. 깨어있는 과정에서 죽음을 다 맞이할 수도 있는 단계. 그게 바로 깨달음의 단계고요. 이렇게 저희가 의식의 지도를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뒤에 보면 의식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데이비드 호키슨이 측정을 해봤더니 인구 4%만이 500 이상 사랑의 에너지의 장으로 측정된대요. 그리고 20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도 80대 2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5, 그러니까 한 205, 205, 그러니까 80대 20, 그러니까는 20% 정도만이 용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여기서 또 느낀 게 우리가 세상은 20대 80으로 나눈다. 그 20%의 사람이 80%의 전체 부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20% 사람이 내는 생산성이 80%, 전체 80%의 생산성을 압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이상의, 20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한 생의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거. 내가 수치심에서 최소한 그 욕망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측정된 개인의 에너지 장은 평균 5점까지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35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이 지도가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봐서 나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렛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20에 있어도요. 이 책을 가지고 쭉 올라가서 용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기쁨까지 가보자고요. 한번.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언어로든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쳤다. 강한 끌개장을 위해서는 약한 끌개장을 포기하라. 그게 뭐예요? 내가 강한 끌개장, 용기를 가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슬픔을 놔야 되고 무기력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끌어안고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놔야 하나를 가는데 그 하나를 마치 그걸 버리면 그 슬픔의 에너지를 버리면 자기 에고가 버려지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세요. 강한 끌개장을 위해서는 약한 끌개장을 포기하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파워와 포스. 실패, 괴로움, 그 결과 생기는 병은 약한 끌개 패턴들에서 시작된다. 성공, 행복, 건강은 강력한 끌개 패턴들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200 이상의 에너지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시작하냐?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끌개장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내 삶에 과연 평화로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평화로운 삶을 갈 수 있을까? 나는 기쁨의 에너지로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끌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뭐 정 안 되면 그런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답은 그 끌개장의 고주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답이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질문할 수 있으면 그 뒷면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예 질문도 던질 수 없대요.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 파워, 포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포스에서 파워 에너지로 이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도 모임에 끌고 와라. 우리 미팅에 데려와라. 이 말이 또 딱 생각나더라고요. 자신을 높은 패턴의 영향력에 노출시키기만 해도 당신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얻어간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기 몸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백날 있어봤자 여러분들 안 받쳐요. 그냥 아메이 미팅 진짜 에너지장 높거든요. 정말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그 모임에 자꾸 오다 보면 여러분들 성공과 정말 가까워져 갈 거예요. 저도 아메이 미팅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수치심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합성물질, 플라스틱, 인공착색제, 방부제, 살충제, 인공감미료는요, 신체를 약하게 만드는 반면 순수한 유기 재배된 수제 제작 물질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하더라도요, 인공적인 거는 에너지 파동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만들어진 유기농으로 재배된 그리고 사람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 우리를 강하게 만든대요. 여러분들 물건도요, 이렇게 좋은 거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C를 가지고 실험하면 우리는 유기농 비타민C가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걸 발견한다. 저 이거 막 복사해갖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뭐 아메이 리더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데이비드 호키슨이 이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약국에서 사 먹는 뭐 고려온단 비타민 C 100인가? 고려온단 비타민 C 100, 비타 1000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 아세로라 체리 하나라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형태는 어떤 덩어리, 어떤 정제 형태를 우리는 먹는 걸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엑스가 가진 에너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더블엑스 그 뭉쳐진 정제지만 그걸 풀어내면 그 사이 그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 장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종합 비타민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차원이거든요. 그 농장에서 길러지고 그 햇볕을 받고 물이 뿌려지고 거기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유기농 퇴비와 함께 길러진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먹는 거거든요. 자연의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입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줄 건가? 이거는 뭐 영양제다, 뭐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다르대요. 실제로 실험했더니 합성 비타민C를 먹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비타민을 먹였더니 에너지가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제시된 자료를 철저히 흡수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평균 35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다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책 꼭 읽으셔서 최소한 평균 35점까지라도 여러분들 올리시면 인생이 완전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다 의식적으로 되는 것. 우리가 막 내 감정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감정 안에서 그 끌개장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의식적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돼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래요. 왜?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의식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만 따라가면서 계속 살면 우리는 절대로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나는 내 의식은 지금 어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은 오늘 맛보신 거고요.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3월의 책은 이렇게 의식혁명 끝냈고요. 4월의 책은 조금 이거는 쉽고 재밌는 책이에요. 의식혁명은 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4월은
아주 쉽고 재미있지만 하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부자 부자가 보낸 편지. 음. 재벌이었던 할아버지가 돈은 한 푼도 안 남겨주고 9통의 편지만 손주한테 남겼어요. 그 9통의 편지를 하나하나 그 펼치면서 그 위대한 유산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성공의 비밀이 이 9통의 편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식혁명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 책은 아마 너무 술술 읽힐 거고, 이 책 부자가 보낸 편지가 주는 메시지가 완전 확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이 책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달에 북클럽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